제4차 한국 통합생물학회 정보위원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연주자분은 IBS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의 신철 교수님과 박장준 이수 앱지스의 박장준 연구소장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자,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한국통합생물학회 회장님이신 이건수 회장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제가 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네. 이건수입니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좋은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특별히 신희철 교수님 이렇게 발표하도록 이게 준비해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우리 정보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은 이 학회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다 휴먼 네트워크인데 이렇게 서로 연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연구를 배우고 또 뭐 여러 가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좋은 이 사업을 해주시는 전성호 선생님하고 홍성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신희철 교수님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철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사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및 면역학으로 의학 석사 박사를 하시고 미국 NIH에서 포스닥을 하시고요. 2007년부터 카이스트 의과학 대학원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2018년부터 연세의대 의생명과학부에서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부터 IBS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의 바이러스 면역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얘기해 주실 것은 코로나19 면역학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 제가 잘 쉐어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맨 처음에는 코로나19 면역학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것만이 아니고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이제 전반적인 연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제가 바이러스 이뮤니티 앤 패스네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을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하고 IBS 이게 지금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이제 로고인데요. 여기에 바이러스 면역 연구센터 두 가지의 지금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IBS 쪽에서는 3년 후에는 이제 사표를 내고 그걸 오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3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이 IBS의 산하로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가 생겼고요. 거기에 센터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신변종 바이러스 연구센터가 생겼는데 그거는 최영기 교수님께서 이제 그걸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그건 좀 더 바이러스학이고요. 저는 이름에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 면역 연구센터라고 그래가지고요. 주로 면역학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뭐 어쨌든 PI는 제가 이제 대장으로서 한 명인 랩이니까 물론 거기에 서브가 좀 있긴 합니다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주제에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크게 여기 뭐 4대 연구 분야라고 해놨는데요. 이건 뒤에 가서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연구 분야를 제목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하는 연구를 어떤 특성을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 코로나19 유행하고는 있지만은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뭐 디지즈가 생긴다. 중증 질환이 생긴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연구의 주제가 될 텐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제가 면역학자로서 일단은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데 이것이 일단은 이러한 인펙션 과정에서 뭔가 프로텍션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좋은 역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연구를 합니다. 특히나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프로텍티브 이뮤니티 이것도 연구를 하는데 어떤 데들은 이런 것만 주로 연구하는 반면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로 거의 5대5 정도를 많이 연구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익세시브하게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몸을 또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이러스 자체가 뭔가 큐를 준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시비어 디지를 일으킨 거는 바이러스 자체라기보다는 과도한 면역 반응인 그런 경우들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면역 세포들을 모식적으로 그려놨는데 저는 이제 또 과거에 제가 했던 연구의 어떤 흐름상
요거 좀 아까 말씀드린 이뮤노패소제니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했던 이제 과거의 이제 연구 특성상 저는 이제 주로 CD8 T셀 이거를 주로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인터페론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분자 내지는 이제 세포를 치면은 CD8 T셀과 인터페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학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이 뭐 질병도 이제 중심이 키워드가 되지만 세포 종류를 봤을 때 나는 무슨 세포라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원래부터가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 옛날에 포닥 때 했는데요. 그때부터 CD8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를 이제 주로 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의 과거 연구에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과거 연구, 현재 연구, 이제 약간 지금 현재 약간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아직 미완성인 연구까지 제가 한 3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부터 저희 랩에서 가장 메인 중심 주제였던 게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입니다. 요거를 제가 한 3분의 1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그 팬데믹 상황에 저희가 했던 연구, 그거가 이제 가운데 있는 그 항목이고요.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다 위에 1번이나 2번 항목 다 통틀어서 현재 이제 아직 미완이지만 현재 저희가 아주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중간 현재 진행형인 그런 컨셉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요,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거의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형 간염 바이러스, 이게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 인펙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일으키는 질병이 어큐트 헤파타이티스 A, 우리말로 하면 급성 A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급성 A형 간염을 일으키는데, 제가 아까 이제 홍 교수님 저 이제 CV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2007년 12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제가 카이스트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포닥할 때는 C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근데 있는 와중에 한 2009년쯤부터 국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 해에 있던 환자 수인데 이건 이제 공식 리포트된 거니까 만약에 리포트되지 않은 수까지 좀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꽤 이제 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C형 간염 하다가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A형 간염 환자의 어떤 샘플 같은 것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이 이제 이런 건 침팬지에 감염시켜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올로지를 정교하게 알 수가 있는데, 감염되면은요, 감염되자마자는 바이러스 타이트가 여기 보시면 뭐 대변이나 이제 여기 지금 시럼에 바이럴 타이트가 엄청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요, 이때는 여기 ALT라는 게 간이 깨지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는 이렇게까지 피크를 쳤는데 간이 그때는 안 깨져요. 오히려. 근데 간은 이거 걸리면 막 황달도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그 간이 깨지는 거는 오히려 바이러스 타이터의 피크가 지난 다음입니다. 좀 의아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건데 좀 의아한데, 여기에 이미 이 현상에 대한 해답이 1990년대부터 이제 간간히 논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간 세포에다가 인비트로에다가 이 HAV 감염을 시키면 감염이 잘 됩니다. 증식을 잘해요. 하는데 전혀 세포를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토패스틱 이펙트가 없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세포는 안 죽이고 숙주세포는 안 죽이고 자기 자손 바이러스 엄청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HAV가 CV를 잘못되어 있네요. 이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스페시fik한 CD8 T셀들이 이걸 죽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면역 반응의 일환인데, 이게 오히려 너무 과도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를 제어하기 위한 T셀 리스폰스 너무 과도하면 이게 오히려 간을 심하게 깨는 거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었습니다. 이게요. 근데 저희가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걸 처음에 약간 깊게 말하자면 이건 약간 좀 바이올로지에서 너무 좀 애매모호한 얘기거든요. 적절한 면역 반응은 이득이 되고 과도하면 손해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걸 연구를 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다가 저희가 그동안 냈던 논문들을 여기 쭉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가장 이제 저희한테 키가 됐던 거는 여기 있는 2018년에 나온 이뮤니티 페이퍼였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2018년은 이뮤니티 페이퍼인데요. 저희가 우연히 알게 된 거는 T셀, 과도한 T셀 면역 반응이 이 간을 깨트리는 건 맞는데 이게 전혀 뜻밖의 기전입니다. 뭐냐면은 저희 이제 그래피컬 앱스트를 설명해 드리면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IL-15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걸렸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 보니까 메모리 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A형 간염 바이러스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프리익지스팅한 우리 메모리 셀을 다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이게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TCR 인디펜던트한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이 되면 NKG2D, NKP30라는 리스트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얘네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건 아니건 간에 간으로 가서 막 죽인다, 무작위로 죽인다. 이것이 저희가 낸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냈는데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말한 바이스탠더 T셀 액티베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큰 면역학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A형 간염 바이러스건 코로나건 간에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중에 일부 TCR 스페시피가 고안티젠 스페시픽한 애들만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면역학의 1장에 나오는 안티젠 스페시피인 거죠. 면역학적 특이성이 되겠습니다. 항원 특이성. 그런데 바이테너 T셀은 이것만이 아니고 프리그지스팅 메모리 셀들이 사실 이렐리번트한 항원에 대한 것들이 다 액티베이션 된다. 그러니까 뭔가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아까 드린 건데 이 현상을 저희가 맨 처음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1996년도에 이미 조나단 스프랜트 그룹에서 사이언스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보고를 했습니다.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 근데 이게 참 웃긴 거가 역사에서 이 96년도가 어떤 해냐 하면은 이 논문에 여기 좀 두 번째 보여진 논문의 레스터서인 롤프 징커나겔이 T셀의 안티젠 스페시피티 현상으로 노벨상을 받은 해였습니다. 96년도. 근데 약간 이분이 기분이 좀 나빴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티젠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항원 특이성이 약간 그걸 무시한 듯한 논문이 나오니까 별로 바이올로지에서 있지도 않은 일인데요. 이분이요. 이 96년도 노벨 이 사이언스 논문을 그대로 다 재현해 봤습니다. 자기가 다 똑같이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논문을 또 냈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낸 논문 결론이 뭐냐? 그 앱스트랙트 가져온 건데 우리가 해보니까 바이스탠드 액티비티 진짜 있긴 있더라. 사이토카이네에서.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 노벨상 받은 다음 해 이분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이스탠드 액티비티 이 분야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해보면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보고는 가끔 하는데 아무도 이걸 명쾌하게 설명을 못했는데요. 의미론적으로 따지면 저희 논문이 휴먼에서 바이스탠드 액티비티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이게 병의 패소제네시스의 중요하다는 걸 밝힌 첫 번째 논문이 됐습니다. 저희 논문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의미를 개인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 그 논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는 건데 이제 어떤 심지어 어떤 리셉터를 통해서 이걸 죽인다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환자에서는 바이스탠드 액티베이션 된 것도 있고 컨벤셔널한 웨이로 된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스펙칸셀 둘 다 액티베이션 되는데 바이스탠드 액티베이션 된 거는 호스트 인저리를 일으키고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항원 특이적인 면역 반응은 바이럴 클리어런스에 기여한다는 걸 저희가 보여줬습니다. 이 논문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T셀 액티베이션이 있고 그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디스팅트한 아웃컴을 낳는다. 이런 걸 저희가 이거를 논문에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문을 계속적으로 이거를 계속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걸 더 몰리큘러 메커니즘을 파는 것들을 저희가 시작은 원래 A형 간염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근에 올해 낸 논문 같은 경우는 이 IL-15는 누가 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IL-15 그러니까 어떤 전사인자가 관여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보이는 그래피컬 앱스트랙트의 각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파고 있는 것이죠. 또 마우스 모델에서는 아까 환자 스터디였지만 마우스 모델에서 IL-15에 의한 이런 바이스탠드 액티베이션에서 어떤 분자가 어떤 마커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런 1년에 저희 A형 간염을 시작해가지고 바이스탠더로 된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작년에 저희가 이걸 이제 그 리뷰 아티클 초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1월호에 네이처 이뮤놀로지에 이런 이건 하나의 그림이지만 리뷰 아티클을 싣게 됐습니다. 저희 이 논문 제목이 그래서 Significance of Bystander T-cell Activation in Microbial Infection 뭐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내게 됐고요. 사실은 IL-15에 의한 아까 NKG2D mediated 액티베이션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파트를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천착하던 거였고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이어갈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저희가 한 연구인데요. 코비드-19 팬데믹 되자마자는 저희도 약간 주저주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보다 만약에 너무 큰 팬데믹이 안 되면 저희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또 생각보다 너무 이게 별로 이 병이 안 중요해져 버리면 또 저희는 또 쓸데없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2020년 3월부터 제가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냈던 논문들 제가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개만 키포인트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 했던 거는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싱글셀 RNA-seq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직전에 저희가 튜머 이뮤놀로지나 이런 걸 하려고 싱글셀 RNA-seq을 마침 다 셋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싱글셀 RNA-seq로는 셋업은 했는데 아직 논문을 한 편도 아직 않은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3월 달에 저희가 첫 번째 하면서 처음 얻은 그 휴먼 PBMC 샘플에서 싱글셀 RNA-seq는 일단 뭔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가설이 없어도 있다 보니까 그냥 처음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3월 달에 이거 샘플을 받아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논문을 투고한 게 2020년 5월이었고요. 논문은 2020년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이 당시에는 사실 무가설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싱글 메시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 사망자들 같은 중증 같은 경우는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말이 사이토카인 폭풍이지 우리 면역학자라면 그 사이토카인이 뭔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그 블러커 같은 안티바디라도 무슨 치료제를 쓸 테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때 마침 시비어 인플루엔자 환자 샘플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시비어 인플루엔자는 뭐 타이번 인터페론이라는 이 피처가 굉장히 강하고 마일드 코비드 19는 TNF 아이론 베타라는 프로인플라마토리 피처가 강한데 시비어는 이 두 개를 다 가집니다. 공이 가져요. 이게 좀 재밌었던 거는 타이번 인터페론이 원래 잘 알려진 항 바이러스 사이토카인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거 임상시험에서 치료제로 쓰려는 시도들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것만 보면은 이때 이게 그냥 단순히 디스크션만이 아니고 몇 개 좀 기존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타이번 인터페론이 많다는 게 오히려 하이퍼 인플라메이션, 사이토카인 tumor을 일으키는 걸로 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논문 나갈 때쯤부터 해가지고는요, 이런 타이번 인터페론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항 바이러스를 임상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에서 아주 초기 경증 환자만 하고 중증 환자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저희가 약간 그런 기여하는데 좀 기여를 좀 했다고 저희 스스로 자평하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두 번째 저희가 낸 논문은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자세히 기법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MH 클래스 1 멀티머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뭐 백신을 맞거나 감염자에서 사스코브2의 항원에 대한 T셀을 저희가 어떤 숫자를 카운팅하거나 디텍션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것들은 다 스티뮬레이션 베이스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저희가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는 MH 클래스 1 멀티머 스테이닝 기법인데요. 이거를 구사하는 랩이 잘 구사한 랩이 세계에서 한 5개 정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랩 중에 하나예요. 이걸 저희는 그전에는 C형 가정 이럴 때 이걸 구사했었는데 이 멀티머 이 기법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이 팩스로 염색을 하는데 이 특정 항원에 대한 T셀을 있는 그대로 그냥 건드리지 않고 자극을 안 하고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모식이긴 하지만 진짜 데이터입니다. 하면은 얘네들이 어떤 피노타입을 가지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신종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필히 우리가 일단 기본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저희가 이제 재빠르게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러한 그 멀티머 기법을 통해서 이걸 캐릭터라이즈를 잘 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한 걸로 하는 아무튼 세계 3등 이내로 저희가 논문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런 식의 논문이 한 번 있었고요. 이게 약간 의미론적으로는 좀 더 중요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 당시에 코로나 환자가 한국에서 많이 이제 했을 때 그분들을 그 의사 감염내과 선생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경증 앓고 낳고 나면 다시 병원에 오실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연락을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계속 병원에 오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교통비 드리면서요. 해가지고 이 T셀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가 해서 저희가 일단 가장 심플한 결론은 10개월 동안 이 T셀은 되게 잘 유지가 된다. 메모리 셀이. 300일 동안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사실은 좀 더 깊은 내용으로는요. 이 와중에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스템셀 메모리 T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T셀인데 여기 TS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템셀 like 메모리 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메모리 셀들 중에서도 스템 라이크 피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3대 피처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젠 드리븐 프로리프런 커패시티. 그러면 이게 프로리프런 하고 났을 때 다양한 종류의 T셀로 디퍼런시에이션이 가능한 멀티포텐시. 그다음에 셀프 리뉴얼 커패시티는 사이토카인 인듀스드 셀프 리뉴얼 커패시티.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게 이 스템셀 라이크 메모리 셀인데요. 얘네들이 사스코브2에 걸렸다가 나오면은 그냥 전체적인 T셀 반응이 10개월 동안 잘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 TSM이 잘 디벨롭된다. 잘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거가 가지는 의미는 저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논문에서는 T셀 반응이 회복자에서 10개월 동안 잘 유지되는 걸 보여줬지만 우리가 그럼 1년이 되는지 5년이 되는지 10년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5년 동안 이걸 팔로우하지 않으면요. 근데 이미 이전 연구에서 이렇게 어떤 백신을 맞거나 이렇게 걸렸다 나왔을 때 TSM이 잘 디벨롭되면 이 메모리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논문은 10개월만 쟀지만 이렇게 TSM이 잘 디벨롭되는 걸 봐서 이 메모리 셀은 상당히 오래 존재할 것 같아 라는 걸 시사하는 그런 논문을 저희가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냈고요. 좀 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이후 좀 나중 시기에서는 저희가 백신 상황이나 지금 오미크론 베리언트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논문들을 좀 더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제 실험인데요. 백신 이제 mRNA 백신 파이자 거 맞은 다음에 이게 지금 하나 1차 백신 맞고 T셀 반응이 올라가는 겁니다. 2차 맞고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2차 맞고 픽이 한 1주째쯤 와요. 온 다음에 한 6개월까지 가면요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T셀 반응도요. 그랬을 때 이 듀러빌리티를 여기 보시면은 이 T셀의 프리퀀시가 1주째에 피크 쳤을 분모를 놓고 6개월째 떨어졌을 분자로 놓는다면 이게 얼마나 떨어지나 이 분율을 보면 이걸 저희가 듀러빌리티하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는데 이것이 이 1주째 스템셀 라이크 메모리 셀이 더 잘 생기는 사람이 이 듀러빌리티 높다.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되는 건데 초기 TSM 반응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백신 반응이 오래 가더라.
이걸 저희가 증명한 논문을 처음으로 이제 내게 됐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이제 이 리비전 중이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럼 또 연이은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야, 알겠는데 그럼 누가 똑같이 백신 맞아도 TSM이 더 잘 생겨? 저 그 답도 여기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완전히 에이지랑 인버스 콜리션합니다. 거의 양 일치해요. 젊은 사람들은 TSM 빵빵 생기고요. 백신 T살 오래 가고요. 10살이라도 많으면 좀 줄어듭니다. 이게. 그런 것도 저희가 이 스터디는 20대부터 60까지 분들을 상대로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저희가 지금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지 오늘 온 게 5월 16일 날 나오기로 되어 있는 논문인데요. 이거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한 면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주가 실제적으로 이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이스케이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은 우한주 백신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능을 거의 20분의 1 내지 30분의 1로 떨어뜨려요. 중화항체가. 이렇게 스파이크에 이 뮤테이션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주로 T세포 면역학자 입장에서 백신을 맞고 유발된 T세포가 얼마나 오미크론 변이를 잘 잡아주나 했더니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한 10% 정도만 손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백신으로 올라간 면역 반응의 T세포 그 파트들은 오미크론 변이주가 걸리더라도 설사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일단 그러니까 감염을 예방하지 못할지언정 T세포들이 이제 감염세포를 제거해서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그 효과를 하는 데는 손색이 없을 거다. 이미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미 우리가 몸으로 체험한 건데 이걸 약간 논리적으로 저희가 설명한 그런 논문을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는 네이처 리뷰널 이런 데에도요 오피니언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뭐 기자들이나 역학자들이나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중앙치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제거하면 다 뚫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T셀 오리엔티드 스트레치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베리언트가 나오더라도 컨저브돼 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약간은 역학적 대응에도 좀 관점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글도 제가 좀 최근에 좀 쓰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2, 3분 동안에는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아까 바이스탠드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요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헤테로로스 이뮤니티인데요. 이 헤테로로스 이뮤니티한 개념은 이미 좀 과거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내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내가 이전에 상관없는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아무 무관한 바이러스라 해도 내가 다 경험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걸렸던 그 전혀 이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경험이 지금 현재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가. 이게 제가 좀 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기전 중에 하나는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바이스탠드 액티비티도 있지만 또 하나는 크로스 리액티비티입니다. 크로스 리액티비티. 우연한 크로스 리액티비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이미 2020년 봄부터 무슨 논문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한 번도 그때 백신도 없었죠.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스코브2에 백신도 안 맞았는데 이 사람들한테서 사스코브2에 대한 T셀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로요. 저희도 봤어요. 한국 사람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네 가지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OC, 4, 해서 네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사람한테 커먼 콜드를 일으키는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물론 종이 다르지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걸렸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네 종 중에 적어도 하나 다 걸렸었습니다. 이미 일생에. 근데 이런 것들과의 어떤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이런 걸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아직 남은 질문이 저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백신도 맞기 전에 코로나19도 걸리기 전에 이런 프리-이그지스팅 크로스 리액티브한 T레이스가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했을 때 누가 더 경증이 되고 누가 더 중증이 될까? 사실 예상컨대는 이런 크로스 리액티브한 프리-이그지스팅 T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좀 경증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것들 연구하는데 이게 이번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다음번 신종 바이러스가 또 코로나 같은 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연구를 저는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요즘에 TCR식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커먼 콜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페이스관 T셀만 솔팅을 해가지고 여기 TCR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사스코브2의 스페이스관 T셀만을 얻어가지고 또 솔팅해가지고 또 TCR식을 얻습니다. 이거를 한 사람에서 한 개인이 경험했을 만한 20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TCR을 오버랩 시키다 보면 어떤 것들은 크로스랩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걸 해가지고 심지어 이거 뭐 하냐면 이거를 싱글셀 RNA에다가 이 각각의 한 개인의 싱글셀 데이터에다가 이러한 TCR 정보, 모든 TCR이 결국은 정보가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어느 바이러스에 대한 거다. 이걸 전부 다 얻어서 이걸 매핑해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CD8 T셀에 안티젠 스페이티를 TCR 매핑하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는데 첫 번째 서브 이거는 나중에 논문이 나가더라도 100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한 3명만 해도 논문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서브젝트는 접니다. 저.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이 좀 천착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까 저희 센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면역 노화가 좀 있었어요. 이번에 느끼시겠지만 아니, 노화되면 당연히 면역력이 약하겠다고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치부할 수는 있지만은 그 몰리큘러 셀러 메커니즘 그걸 저희가 지금 이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다 알려진 건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찾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보시면은 다 나은 사람들인데도 20대, 35세, 67세 보시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이 많은 분들이 훨씬 T셀 반응이 약해요. 신기한 거는요. 똑같이 60세, 70세를 하더라도요. 이거 넘어가는 분들은 5세 단위로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를 한 거지 딴 건 한 거 아닌데 이전에 저희 유사한 걸 한번 대상포진 바이러스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60에서 65, 60에서 70, 70에서 75, 75, 80 하면은요. 한 3, 40대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60대 넘어가시면은 5세별로 딱 떨어져요. 이게 계단식으로. 어쨌든 이건 지금 현상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이런데 이제 비하인드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저희 찾는 것들을 좀 이제 이 바이러스 면역학의 관점에서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주제가 되겠고 처음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멤버들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학생들은 카이 소속이고요. 포닥들은 지금 이제 다 이 바이러스 연구소 소속입니다. IBS 소속이고요. 아직 이제 이 두 개가 지금 병행하는 체제가 되겠고 저는 이제 연구의 특성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임상 샘플을 많이 이용하는데 코로나 환자들은 좀 감염내과 선생님들 전국적인 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형 감염 같은 경우도 소아기내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샘플을 많이 제공해 주셔가지고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재미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그 채팅에 많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아, 예, 예. 예, 혹시 신해철 교수님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그러니까 김나영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질문 예. 주셨는데 휴먼 T셀로 MHC 멀티멀을 쓰시려면 MHC 해플로타입을 맞춰야 할 텐데 보통 간염, 독감, 코로나 환자는 MHC 해플로타입 정보가 없을 것 같은 따로 검사를 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냐면은 마우스라면야 우리가 이미 MHC 타입이 정해져 있는 건데 휴먼은 다 우리가 이제 다 제각각 MHC 타입이 다르니까 이거를 좀 맞췄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식 환자라면 우리가 클리닉 정보가 있거든요. 그 MHC 타입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간염, 독감 환자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HLA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거 검사 비용도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가 있냐면은 HLA-A2, A24, B7, B27은 팩스 안티바디를 저희가 타이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팩스 안티바디를 통해서 타이핑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고경을 쓰면은 그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네 가지도 아닐 때 이 사람은 무슨 타입이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A2는 가지고 있다. 이건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놨습니다. 아, 예. 이건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또 좋은 질문하셨어요.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바이스탠더 T셀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한 가지는 누가 또 약간 이 질문을 약간 틀어서 트위스트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 바이스탠더 T셀 현상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어느 이득이 있을까? 그냥 근원적으로 좀 근원적으로 했을 때 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스탠더 액션이 있어야지 메모리 T셀 풀에 어트리션을 막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 한 살 때 맞은 백신이요. 실제로 100세 노인을 보더라도 그 메모리가 남아 있어요. 근데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살면서 한 살 때 만들어진 메모리 셀이 계속 새로운 이제 이 감염을 겪으면서 점점 이제 희석되다가 소고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얘네들이 좀 증식을 해주고 해야지 이게 약간 100살까지 유지가 된다. 이런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트리션의 예방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저희가 한 것처럼 약간 좀 더 과도한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 이런 것도요. 저희가 보기엔 A형 간염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이스탠더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극심한 경우고요. 마우스 모델을 보면 적당히 일어나는 건 오히려 얼리 바이럴 컨트롤을 일으켜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우도 바이스탠더 T 액티베이션이 적당히 일어나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너무 과도하면 손해가 되는 것 같다. 이제 그 경계선이 어딘지 좀 애매하겠죠. 이것도 관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건 끝까지 증명을 못 해가지고 논문의 리절트에는 못 쓰고 디스커션에 썼는데요. 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안 걸리는데요. 한 번 초과해서는 안 걸리는데 이게 아기 때 걸리면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40, 50대에 걸리면 엄청 증상이 심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론이 이걸 설명해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IL-15가 나와도 애들은 메모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셀만이 이걸 이제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IL-15가 많이 나와도 애들은
증상이 없고 이제 그런 지혜가 제가 디스크에서 썼던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그걸 좀 좋아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김나연 교수님 한 번 또 질문하셨는데 검사를 하신다면 보통 몇 퍼센트의 환자 샘플을 실제 MH 멀티몰로 조사하시나요? 하셨는데 이게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코로나건 A형 감염이건 하다 보면 환자 샘플을 많이 얻습니다. 얻다 보면은 제가 오늘 한 걸 MH 멀티몰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딴 옷을 할 때도 있어요. 엘리스팟이라든지 뭐 ICS를 한다든지 딴 옷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환자 샘플을 멀티바이얼로 올려놓습니다. 한 사람의 한 타임 포인트를 보통 3, 4개를 올려놔요. 그다음에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하나를 첫 번째 걸 녹였을 때 일단은 멀티몰 먼저 안 하고요. 딴 거 어셀 먼저 합니다. 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을 HLA 타이핑을 다 해요. 그때. 그러면 다음에 일단은 모든 그 인롤된 환자들의 답을 얻는 걸 다 얻은 다음에 한 번 하고 나니까 이제 A2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 세컨 샘플에서는 A2 환자만 그 A2 테트라몰 찍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확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논문을 보더라도 한국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긴 한데 A2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중에 50명 정도는 A2를 가지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시면은 한두 개 정도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없으신가요? 저도 하나. 예, 아, 예, 예.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아주 좋은 논문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뭐 책에서도 이제 뭐 보면은 MHC 타입이 그 이제 특정 MHC 타입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스페시픽하게 우리 면역 체계가 더 잘 반응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그래서 바이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어떤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특정 파퓰레이션, MHC 파퓰레이션 여기 이제 더 강하게 반응하는 예. 파퓰레이션이 증가되고 이제 그게 이제 대세가 되고 뭐 이렇게 많이 되는데 얘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지나고 나면은 그런 예, 걸 근데 누군가 하고 계시겠죠? 예, 근데 이 사스코브2는 별로 굉장히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성호 교수님 질문하신 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뭐냐면요, HIV였습니다. HIV. 네. HIV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요 걸렸는데 치료도 아무것도 아닌데 전혀 감염은 되는데 에이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HLA-B57 뭐 이런 거가 이제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그게 굉장히 어소시에이션이 강한 경우인데 이미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사스코브2에 더 저항성을 많이 주는 그런 HLA 타입은 없나 논문 몇 개 나왔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좀 약간 의미가 있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뭐 다음번 연구에 이게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통계 있잖아요. 약간은요. 누군가 다 딴 사람이 하면은 이게 아주 세게 나오진 않고 유일하게 이게 한 번 나왔던 거가 일본에서 나왔던 논문인데요. HLA-A2402 2402가 있는데요. 이게 주로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주로 많습니다. 이게요.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25% 정도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한 4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진 사람들이 저항성이 높다고 일본에서 논문이 한번 네이처 컴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논리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특이하게 2402에 붙는 에피톱이 있는데 그거는 커먼 콜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기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커먼 콜드에 걸렸다가 2402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면역이 잘 생겨 있고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19가 걸려도 잘 저항해준다. 이런 것들이 논문이 한 번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한 번은 일본 사람들이 왜 작년 한 말쯤에 왜 중증이 별로 없나 이런 논문의 하나의 또 이제 사례로 신문 기사가 됐는데요. 그거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재현이 아직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질문 예, 간단하게. 예, 예. 예, 박정영 예, 박사님. 예. 신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말씀하신 것 중에 IL-15이 이제 바이스탠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IL-15이 또 NK 세포에 많이 이제 서바이벌에 많이 중요하잖아요. 예. NK 세포에 의한 그러한 뭐 인절이나 이런 기여하는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가 IL-15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NK를 봤어요. 저희 A형 간염 환자에서. 근데 이게 NK 셀들은 오히려 하이퍼 리스판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이건 가설인데 아직은 이제 증명해야 될 거지만 IL-15이 좀 지속이 한 1, 2주막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NK는 한번 슈팅했다가 금방 가라앉았고 T셀들은 약간 기본 네이처가 좀 오래 좀 듀러블한 리스판스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NK는 의외로 오히려 IL-15가 농도가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포로 좀 바뀌어져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신시열 교수님. 예.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돼서 두 번째 연자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자분은 그 이수 앱지스의 박장준 연구소장님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준 연구소장님은 그 고려대에서 학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UC 데이비스에서 석사, 그다음에 그 밴더빌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와 메릴랜드 유니버시티에서 포스닥을 하셨고, 그다음에 헨리포드 헬스 시스템에서 연구 조교수,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에서 연구 부교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브투스 바이오파마 회사에서 그 프린시플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시다가 작년이죠. 네, 작년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수 앱시스에 오셔서 귀국하셔서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그 세미나 주제는 항체를 이용한 질병 치료제 개발 현황 및 전략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장준입니다. 먼저 한국통합생물학회 정보위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온라인상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수 앱지스에 대한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항체 치료제의 전반적인 역사, 현황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이수 앱지스에서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 이수 104 단일 항체, 그리고 이수 104를 발현시킨 카 NK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서머리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 앱지스는 용인에 공장이 있고요. 판교에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수 앱지스는 이수 그룹에 속하고요. 50년 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 그룹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수 화학을 모태로 시작하였고요. 1969년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학, IT, 건설, 생활문화, 바이오 1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수 앱지스는 황혁 사장님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2001년에 설립하였고 2009년에 상장하여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고 135명의 임직원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연구소가 있고 용인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수 앱지스 연역을 보시면 초반에 2001년에 창업을 하였고요. 창립하여서 2006년에는 국내 최초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였고 클로티냅을 개발하여서, 그리고 같은 해에 생산 시설을 시약처에서 GMP 승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해서 희귀질환을 계속 개발하고 또 항암 분야에 또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2012년에 전 세계 세 번째 고지병 치료제인 에브서틴을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파브리병, 희귀질환 치료제 파바가를 개발하였고, 또 항암 치료제인 이수 104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글로벌 사업 확대 측면에서 힘을 써서 임상을 많이 실시하였고요. 지난해에는 이수 104 임상 1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항암 면역 치료제 분야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6개의 파이프라인, 신규 후보 파이프라인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보시면 항혈전 항체 치료제 클로키넷이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 100%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고셔병 치료제 에브솔틴,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 30에서 4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온콜로지와 또 희귀질환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온콜로지에서는 말씀드린 이수 104 얼비트리 타겟하는 항체이고요. 두경부암, 대장암,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104를 발현시킨 CAR-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여서 혈액암과 고형암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크립과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론 베이타는 프로사이토카인인데 인터페론 베이타가 항암 작용은 되게 좋지만 또 부작용이 심해서 프로드럭 형태로 이네악티브한 형태로 딜리버리를 하게 하여서 정상세포나 정상 티슈에 가면은 아무런 그냥 이네악티브한 상태로 있지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가면은 캔서에서 분비되는 캔서 스페시픽한 엔자임에 의해서 이 링커가 해제되게 되고 그 엔자임의 그런 활동에 의해서 액티브한 폼의 인터페론 베타가 분비되어서 캔서 킬링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에서는 팩터 9이라는 신약을 개발하였고요. B형 혈우병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탈리스트 바이오사이언스에 성공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체 C5에 대한 항체인데 솔리리스라는 베스트셀링 드럭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치료제인데 이것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파마 신테스에 라이센스 아웃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 과제 알츠하이머 과제가 있는데요. ASM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입니다. 경북대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과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 그리고 정상인들 그리고 혈액의 샘플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ASM이라는 물질이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상당히 높게 발현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는 바이오마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항체를 만들어서 한번 타겟을 해서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항체를 만들고 알츠하이머 애니멀 모델 그러니까 APB-PS1 또는 5XFAD 두 개의 종류의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이 가장 보편적인데 이 두 가지 동물 모델에서 특별히 이수 203을 처리하였을 때 사실 인지 능력이 약 30% 정도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서 상당히 도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 모델에서 아두카두맙을 또한 사용을 하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아두카두맙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제 시판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아두카두맙을 처리하였을 때는 동물 모델에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그게 저희들만 그런 현상을 본 건 아니고 논문에도 이미 그런 아무런 효과는 없다고 이미 밝혀져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두카두맙이 그래도 효과를 받은 거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에 결합을 해서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항체 치료제의 개발 역사하고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Y축은 빌리언 달러인데 공교롭게도 한국을 조원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X축은 연도를 나타내고요. 1975년에 처음으로 모노클로널 앤티바디가 합성되어서 림포마에 효과가 있다. 1981년에 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처음에 최초의 치료제는 신장 이식 거부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서 CD3 항체를 이용한 것이 1986년에 최초로 기록이 되어서 현재 매년 이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요. 2025년이 되면 300조 원의 그런 매년 큰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보시면 10가지의 10 베스트 셀링 드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D20을 타겟으로 하는 리투क्시마브가 림포마
혈액암에 대한 치료제가 좀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링 드럭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헐투를 타겟으로 하는 헐셉틴도 베스트셀링 드럭으로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솔레리스 또 지금 아직까지 베스트셀링 드럭으로 기록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PD-1을 타겟으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타겟으로 하는 키트루다 옵티보가 베스트셀링 탑 10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그러한 치료제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치료제들과 병용으로 많이 임상 실험하고 있는 그런 항체 치료제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이 항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먼저 가장 보편적인 거는 네이키드 단일 항체, 그냥 순수한 항체인데요. 보시던 바와 같이 어피니티를 높여서 더 잘 바인딩하게 하는 항체를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것은 암세포에 바인딩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면역세포를 타겟을 해서 그 시그널링을 블락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FC 포션에 시퀀스를 변형을 시켜서 ADCC를 높여주는 NK세포가 이 항체 바인딩에서 효과적으로 캔서 세포를 죽일 수 있게, 또는 이 시퀀스를 조정을 해서 컴플리먼트 보체가 결합을 해서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게 하는 이런 네이키드 항체를 이용한 기법이 많이 전통적으로 쓰이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네이키드 항체의 효능을 더 높이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ADC,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체에 이런 케미컬 드러그를 달아서 암세포를 찾아가게 되면 이 드럭이 킬링을 하게 되는, 그리고 아니면 이러한 항체에 사이토카인을 붙여서 이 사이토카인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고, 또는 방사능을 달아서 킬링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뮤노 리포좀으로 해서 이 외벽에 싱글 체인이나 패브를 달아서 암세포를 타겟하게 하고, 이 안에는 페일로드, 톡식한 컴파운드를 넣어서 이 톡식한 컴파운드가 캔서 세포에 딜리버리 돼서 캔서 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중항체, 삼중항체,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 개의 항체가 아니라 2개 또는 3개를 달아서 TME에서의 캔서 또는 면역세포들을 적절히 스티뮬레이션 시켜서 효과적으로 면역세포들이 캔서 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기전을 이용합니다. 또한 요즘에 또 핫한 것이 세포 치료제죠. T셀 또는 NK세포, 너무 강력한 그런 항암작용을 하지만 이러한 세포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싱글 체인을 달아서 표적으로 삼고 이 인트라셀러 도메인에 CD3, CD28, 4BB, BEP10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의 그런 도메인들을 달아서 이 세포, T셀 또는 NK세포의 활성을 극대화해서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이수 104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104를 이용한 카 NK 세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 104는 fully human IgG1 antibody, 모노클론al antibodi입니다. 그리고 이수 104는 얼비3, 얼비가 얼비 1, 2, 3, 4, 얼비 패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얼비3를 타겟으로 하고요. 바인딩 어피니티는 23 피코몰라, 피코몰라 레인지에서 상당히 어피니티가 좋은 그러한 항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항체를 렛하고 멍키에 4주 동안 반복적으로 투여를 하였을 때 200mg/kg 이상으로 인젝션을 하여도
아무런 독성을 저희도 검출하지 못해서 이 항체가 상당히 안정한 그런 세포 항체 치료제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구조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얼빗3의 구조입니다. 얼빗3는 도메인 1, 2, 3, 4, 4개의 도메인으로 되어 있고요. NRG1이라는 라이겐드가 도메인 3에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얼빗3는 혼자서 시그널에 관여하지 않고요. 다이머를 이룹니다. 호모다이머 또는 헤테로다이머, 특히 이제 헤테로다이머를 많이 이루는데 얼빗2하고 얼빗2, 얼빗3 헤테로다이머가 아주 강력한 그런 조합이고요. 캔서에서. 그래서 이 두 개의 헤테로다이머를 이루었을 때 시그널이 전해져서 암세포의 서바이벌 프롤리퍼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수104 항체인데요. 저희 항체가 도메인 3에 바인딩을 합니다. 바인딩을 하게 되면 라이겐드가 바인딩하지 못하게 되고 또 도메인 1이 이렇게 1,3가 붙어 있었는데 항체가 바인딩하면서 도메인 1이 도메인 3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이게 사이가 벌어지면서 옆에 뭐 도메인 3, 어비3나 어비2가 이게 헤테로 다이머를 형성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암세포가 필요한 서바이벌, 프롤리퍼레이션에 필요한 시그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바인딩 스페시피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얼빗3 저희 이수 104는 얼빗3를 익스프레션하고 있는 다양한 암종에서 잘 결합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얼비 패밀리, 얼비1, 얼비2에서는 빨간색이 이수 104인데요. 바인딩하지 않는 단지 얼빗3에만 바인딩하는 스페시피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종 간의 그런 결합은 어떤가를 확인을 해야 했는데 마우스, 렛, 몽키에서 발현한 얼빗3에 휴먼 얼빗3와 아주 비슷한 정도의 어피니티로 잘 바인딩하는 그런 결과,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애니멀 모델 실험인데요. 저희가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어떠한 컨비네이션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임상을 할 것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물 모델에서 비임상 단계에서 저희들 실험을 해봤습니다. Y축은 튜머 모델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X축은 이너큘레이션, 튜머 인젝션 한 이후에 그 날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클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암세포가 잘 자라고요. 하지만 어비툭스를 처리하였을 때 까만 선에서 보여듯이 잘 컨트롤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포인트, 여기서는 53일 때가 되면은 일부분의 그런 마우스에서는 얼비툭스를 처리하여도 계속 내성을 갖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저희 이수104 상태를 단독 처리하거나 이수104와 얼비툭스를 같이 병용 처리하였을 때 다시 암세포가 리그레이션 되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임상을 실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 1에서는 이수104 단독 모노 처리한 것과 그리고 얼비툭스하고 이수104하고 병용 처리한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베이스라인에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는가를 나타내는 변화, 암세포의 크기가 변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 처리했을 때 100%는 암세포가 2배 이상 커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만 병용 처리를 하였을 때 콤보로 처리했을 때 두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특히 한 환자에서는 완전히 암세포가 없어지는 지금 1년 반 이상 계속 투여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는 계속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PFS를 비교하였을 때도
모노 대비 콤보로 하였을 때 더 시너지가 좋다, 서바이벌 시너지가 좋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 이수 104 엔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카 NK 세포 치료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싱글 체인을 엑스트라셀러 도메인에 달고, 그리고 인트라셀러 도메인에는 CD28 뎁텐 그리고 CD3 제타를 발현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립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고요. 인비트로에서 저희들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여러 가지 클론을 테스트하였고, 여러 종류의 암세포를 테스트하였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이 암은 이제 얼비트리가 많이 발현되는 암이고, 이 암종은 얼비트리가 거의 아주 적게 발현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얼비트리 발현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스페시픽하게 우리 카 NK 세포 치료제가 죽일 수 있느냐, 암세포를 죽이는가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얼비트리를 많이 발현하고 있으면은 ET 레이쇼 대비 도수 디펜던트하게 카 NK가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킬링한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같은 조건이어도 암세포가 얼비트리를 발현하고 있지 않으면, 아주 적은 양을 발현하고 있으면 스페시픽한 킬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카 NK는 얼비트리 익스프레션이 잘 되어야 킬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인데 디그래듈레이션을 보았습니다. CD107의 발현량을 봤는데, CD107이 많을수록 디그래듈레이션, 사이토톡시시티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얼비트리가 네거티브한 셀라인, 파저티브한 셀라인에서 더 CD107이 증가했다, 사이토톡시시티가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인터페론 갬마도 또한 얼비트리를 발현하는 캔서에 대해서 더 많이 인터페론 갬마가 분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토톡시티를 비교한 거고요. 카인케에서 가장 높다, 90%의 킬링을 보여준다라는 거고, 이거는 여기 두 번 액토는 이수 104, 그러니까 엔티바디가 없고 나머지 인트라셀러 도메인 CD28 뎁텐 CD3는 가지고 있는 그런 카 NK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카 NK, 저희 이수 104를 다 가지고 있는 카 NK인데, 요거는 튜머 셀을 얼마나 컨택하는 횟수를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밑에 액티베이션 도메인 CD3 뎁텐 CD20를 가지고 있으면 컨택은 하는 횟수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킬링에는 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킬링 타임도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죽인다, 캔서 세포를 죽인다라는 결과이고, 이건 또 무비가 안 보이네요. 보면은 저희 이수 104만 발현하고 있는 것에서는 스페시픽한 킬링을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컨트롤에서는 킬링이 거의 없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무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 NK 세포 치료제를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은 애니멀 모델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인비트로에서의 그런 결과이고, 지금은 애니멀 모델에서 실제로 인비보에서 엔타이 캔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5월 말 정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원하는 예상한 대로 그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어떤 암종, 어떤 적응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암종별 어빅들이 발현량이 좋은 암종이 뭐냐? CL에서 비교적 다른 타겟 대비 좋은 그런 어빅들이 발현을 보여주고 있어서 CL의 혈액암이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림포마에도 좋은 타겟이 될 것 같고 또 헤드앤넥 저희들이 네이키드 엔티바디로 사용했던 헤드앤넥도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혈액암 요 세 종류 그리고 고형암에서는 헤드앤넥 정도가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머리로 말씀드리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흐름은 네이키드 단일 항체 전통적인 방법에서 이제는 효능을 증대시킨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DC, ARC, 이뮤노사이토카인, 이뮤노리포종 이런 여러 가지를 달아서 효능을 증대시키는 방법 그리고 프로드럭, 사이토카인 그리고 이중항체, 삼중항체 두 가지 항체 또는 세 가지 항체 이 컨비네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컨비네이션으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조합을 찾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세포 치료제 개발 특히 이제 CAR-T, CAR-NK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CAR-T는 환자 스페시픽하게 샘플을 또 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것도 있고 CAR-NK 경우에는 뭐 비교적 그래도 그런 이슈는 적지만 또 메모리 그런 기능이 또 없기 때문에 또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 서로 보완을 하려고 서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 이수엣지스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 지금 올 연말까지 2배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면역 전공자, 이중항체, 삼중항체, 플랫폼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진 에디팅 기술 경력자 등 면역 쪽으로 해서 좀 경력이 있는 분 그리고 실험실에 있는 제자들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그 CAR-T하고 CAR-NK 하시는 그 지금 아까 장단점을 얘기하셨는데 그 뭐 박성준 박사님 그 박사학위 때 NKT 하시고 하셨잖아요. 예. 그 NKT를 같이 뭐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CAR-NKT를 그 장단점을 다 이렇게 합친 네. 세포일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T셀 아까 제가 말씀드린 T셀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gamma 델타 T셀도 많이 요즘에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션 스페시픽하지 않은 그런 T셀이니까 T셀의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냥 유니버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T셀의 후보로서 gamma 델타 T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홍 목사님처럼 같이 이제 NK T셀을 했지만 예. NK T셀도 뭐 좋은 후보 중에 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근데 NK T셀은 한번 또 액티베이션 되면 이게 약간 그 뭐랄까요? 그 기능이 많이 좀 약간 서프레션 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또 다른 회사에서는 요 알파 결서하고 gamma 델타 T셀 그 라이겐드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하는 뭐 그런 회사도 사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셀의 그 패션 스페시픽한 그 특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찾고는 있더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이 NKT를 이용해서 뭐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시죠.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있어요. 아, 채팅창. 예, 채팅창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헤드앤넥 캔서가 상당히 헤테로지니어스하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코마일 수도 있고 림포마일 수도 있고 등등 사전 스크리닝을 하시는지요? 예, 사실 저희가 맞고요. 헤드앤넥 2104 임상 일상을 진행할 때 저희들 바이오마커를 써서 아까 그 라이겐드 NRG1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라이겐드가 또 여러 몇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라이겐드를 익스프레션하는 그런 몇 가지 바이오마커를 선별을 해서 저희 이수 104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같은 이수 104지만 네이키드 엔티바디하고 ADC나 세포 치료제에 있는 이수 104하고 사실 접근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이키드 엔티바디는 그 암이 그 생성됐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얼비토, 얼비3 헤테로다이머에 의해서 그 시그널이 메이저한 그 서바이벌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성된 경우는 저희 이수104가 잘 들어요. 근데 익스프레션만 된다고 해서 사실은 또 네이키드 엔티바디가 잘 듣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세포 치료제나 ADC 같은 경우는 일단 익스프레션만 되면은 가서 바인딩 하면은 뭐 페일로드 넘겨주고 아니면 세포 치료 NK나 T셀이 킬링하니까 그거는 뭐 쉽게 또 킬링할 수 있어서 메커니즘은 또 다르고요. 근데 바이오마커를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스크리닝해서 환자를 실렉션 하였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뮤노 리포좀 만드는 기술이 어려운 기술인가요? 문의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뮤노 리포좀 요 기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전에 있던 회사 이제 미국에 거의 2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작년에 들어왔는데 전에 이제 아비투스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모더나에서 그 LNP 리피드 나노파티클에 그 메신저 RNA를 넣은 거잖아요. mRNA를. 근데 그 리피드 나노파티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몇 군데 없죠. 근데 이제 사실 저의 전공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예,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유, 그러면 신인철 교수님하고 박상준 박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정보위원회 세미나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